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건축 역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에 있는 안창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VW랩이라는 회사를 1인 회사인데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사실 건축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전공하면서 국사학과나 사회학과 가서 수업을 많이 들으면은 선생님들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왜 공돌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수업을 듣지 뭐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건축에서는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립돼 있었고요. 뭐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실 텐데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미 미술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고 그 미술사의 한 분야로 건축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데요. 건축에서 역사가 필요한 것은 설계라는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역할이 있고 건축가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일정한 정도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과거의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엽서나 지도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제가 주로 아날로그적인 그런 자료들을 옛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옛 자료를 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세련되고 모던하게 하시는 분이 김승병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사실 세련되고 이제 모던하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조금 더 이용하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일을 하면서 종종 정말 숫자 속에 파묻혀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예, 최종적인 결과물은 조금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뭐든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은 건축이든 도시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만으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했던 몇 가지 슬라이드들 혹시 초반부 것들 띄워줄 수 있을까요? 1페이지에 있는 어느 쪽으로 나오죠? 1페이지의 데이터에 대한 예,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 작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50만 개의 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그 한국관 작업에서 이제 그 사용했던 아직 다시 전장을 보시면요. 이제 그래프인데요. 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50만 개의 점이 있고요. 지금 한 2년 전 2016년 당시에 존재했던 서울의 건물들 50만 개가 점 하나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이 보통 산포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가로축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 그리고 세로축이 층수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 큰 점과 높이 있는 것들이 그 목동 하이페리온하고 타워팰리스 3, 그러니까 이 면적이 큰 게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해서 모든 바닥층의 면적을 합쳐놓은 것이 지금 원의 크기가 되어 있고요. 높은 거는 층수가 높으니까 이제 높이 있는 거고, 그 가로축은 2005년 정도 3, 4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에 현존하는 당시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주거들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눈으로 혹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은 높은 산에서 건물들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파트는 약간 이제 흑색 점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벽돌의 3, 4층 집들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언제쯤 건물이 많이 저렇게 큰 게 지어졌구나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사실 서울에 아파트가 많지만 아파트가 아닌 건물도 많은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비슷한 작업입니다. 같이 베니스 비엔날레 때 했던 작업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역시 이제 공시지가, 서울에 존재했던 모든 토지들의 공시지가의 변동이고요. 가로축이
90년 이제 공시지가가 기록된 처음부터 2015년까지의 시간축이라면은 세로축이 각각 토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이 안에는 사실 130만 개의 선들 하나하나를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서울의 모든 토지들을 하나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하나의 선으로 개별적인 변화들을 보여주면서 전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주로 제가 하는 작업들입니다. 사실 두 사람 다 그 과거의 데이터를 그 자기의 업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전혀 정반대의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날로그 상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그래서 읽어내서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지금 사실 김승범 박사의 작업은요,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를 보셨으면 훨씬 더 근사한 걸 보셨을 텐데,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을 말로 언어로 번안한다고 하면은 사실 김승범 박사님은 이게 말이나 숫자로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각화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아주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작업은 그렇게 노동집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사진도 모으고요, 엽서도 모으고 지도도 보고 하지만 일의 상당한 부분은 그 아날로그 데이터상에 있는 도시 공간을 돌아다니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건 재밌어요. 시간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다지 노동 집약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작업하는 행복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고 또 제가 사실은 이제 건축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역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근대 건축 역사가 제 전공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문제를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를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개항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아마 대부분 역사 공부 열심히 안 하셨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시기라고 해서 열심히 안 가르쳤어요. 그동안 선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의 근대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남이 공부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역사 일부를 편입시켜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죄송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근대사는요, 일본이 써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본에 써준 식민 사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 1, 20년 사이에 근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근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를 보는 시각, 근대가 진짜 강제 개항이었느냐, 아니면은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느냐, 고종이 정말 무능했느냐, 흥선대원군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여기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긴 하던데,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미스터 션샤인 보시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고종과 거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 대한제국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무능한 군주 고종이나 나라꼴이 말이 아닌 대한제국과는 꽤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1, 20년 사이에 젊은 연구진들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근대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데 근대기에 생산된 많은 자료들, 잘 아시다시피 근대라는 시대에 나오는 자료들은 복제 시대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섭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게을렀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시기가 창피해서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들 잘 고쳐서 쓰면은
그 부분이 금방 핫한 장소가 되는 것이 사회적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옛날 사진이나 옛날 지도를 보는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의 근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근대기를 대표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대의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몇 장의 장면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장면부터 몇 장만 보여주. 제 바로 뒤에 있네요. 네. 이 사진은 저기 사진 주위 너무 밝은데요. 이거는 종로의 풍경입니다. 예, 종로의 풍경이고 가운데에 있는 종로의 거리의 폭이 굉장히 넓죠. 이게 이 거리의 폭이 이게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4차선 도로 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좁은 길이 저게 종로의 오래된 옛길인 피막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 이 옛날 풍경이 이러네라고 끝나는 거 하고요. 사실은 저게 4차선 도로폭이라고 했잖아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중심 상업가로가 4차선 폭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유럽 여행 많이 해보셨을 텐데 유럽에 600년 전에 도시 한복판에 한 2, 3km의 거리 길이로 4차선의 도로를 가진 도시가 있을까요? 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도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역할이나 그 규모나 등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종로, 남대문로가 중심가로였다. 이거 가지고는 그 시대가 그려지지 않죠. 사실 제가 건축 역사를 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사를 하시는 역사 선생님보다 조금 더 잘 팔리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사 공부는 일반 역사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죠. 그 언어 해독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시고요. 근데 그분들은 문헌을 보는 데 익숙한데 시각 자료를 읽는 데 어려워서 이게 역사적 사실을 공간에 매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얇은 지식 가지고 이 공간에다 덧붙이는 게 능해 가지고 이렇게 읽어 보여주면 몇 마디 안 해도 꽤 근사하고 그 내용이 금방 와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아날로그 자료인데 여기에 몇 마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서울, 600년 대 서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옛날 이제 1900년대 초에 종로거리의 모습이고 저게 한성정규회사의 건물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끝에 보면 이게 좀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요. 저기 보면 동대문이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근대는 유럽과는 다르게 산업혁명 없이 근대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유럽처럼 도시가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날짜에 보면 저기 동대문 끝이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물론 지금 안 보이는 것은 공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도로에 뭐가 무지하게 많아서 안 보이는 거긴 합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 이게 법국은 프랑스 사람 말인데 알레베크라고 하는 프랑스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추천했던 사람이 당시에 그 조선과 대한제국기의 풍경을 보고 촬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신기하니까 엽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나라의 풍경을 서양에 소개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프랑스 사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잡지 아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은 뜻밖에도 한국 특집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950년대까지 1800년대 말부터 서울의 특집이 실력이 한 10건 이상이 넘어요. 당시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개항을 했는데 1876년 개항할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쩌면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테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역사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시아에서는 확실하게 제일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예요. 그 얘기는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게 자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신기한 풍물을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국은 진짜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다루면은 인기가 있는 거죠. 한번 다뤄봤더니 인기가 있으니까 또 다루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국 사람이 본
장면을 사진 찍어서 엽서를 팔았다는 얘기는 이게 팔렸다는 얘기죠. 예,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오는 글로리 호텔의 모델이 된 손탁 호텔입니다. 정동에 있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것은 한강에 놓인 최초의 다리. 지금은 한강대교하고 좀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건 1917년에 놓인 풍경이고요. 여기는 지금의 일종의 노들섬 정도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거는 남산. 지금 남산 제 모습 찾기 하면서 남산의 중앙공원이 여기에 성곽으로 복원됐는데 이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신궁의 모습입니다. 조선 신궁. 굉장하죠. 이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라고 흔히 말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런 장면들은 거꾸로 산에서 본 모습이고 요 끝에 사진이 힘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서울역이 있는 풍경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뚝섬에 있는 정수장인데 제가 뚝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낯익은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의 최초의 물공장, 수도 정수 시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근대를 산업혁명 없이 들어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철이나 화학과 같은 그런 산업시설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산업시설이 없는 건 아닌데 주로 어떤 산업시설이 있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산업시설과는 종류가 좀 다른 거죠. 정말 귀한 사진들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12페이지 서울의 팽창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의 기록으로 남은 다음 페이지요. 사진들을 보면은 항상 아쉬운 작업이 있는데요. 다음을 해주시면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작업했던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건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만 기록된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럼 가장 과거에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기록에는 그 건물의 주소와 뭐 여러 가지들인데 그 중에 지어진 연도가 있어요. 보통 사용 승인 연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를테면 1901년도에 서울에 얼마나 이제 지금 현존하는 건물 중에 당시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본 작업인데요. 방금 뭐 보신 사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01년도에 지금 여기가 한양도성인데요. 서울에 건물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 건축물 대장에는 지금 있는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많은 건물들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것들은 기록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 공간들을 사실은 여기쯤에 건물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영상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많은 건물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없어진 거고요. 10년, 11년 가면서 점점 서울의 행정구역도 확장돼 가기 시작하면서 건물들이 조금씩 많이 이제 반짝거리는 게 그 당시에 건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47년쯤 가면 서울의 경계도 확장됐고요. 여기가 종로구 청량리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호선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이제 80년도 정도에 가면은 이때 이제 목동이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고요. 사실 조금 건너뛰었는데 이 강남도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계중계동 아파트 단지들도 80년대 말부터 크게 큰 점들이 보인다는 거는 건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생겼기, 즉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큰 점들로 보이는 겁니다. 서울 이제 사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지어졌다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의 경계가 계속 팽창되어 오고 거기 따라서 건물들이 생겨났다는 건데 약간 뒤로 가시면은 그 60년 한 70년 정도가 있는데 한번 거기 찍어주시겠어요? 70 강남 얘긴데요. 강남에는 이제
71년도까지만 해도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논밭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쪽에 이제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추가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여기 70년 여기 70년대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서울이 이 정도의 시역을 갖게 된 것은 196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데 이 63년에 서울의 시역에 포함됐지만 이 강남 일대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사실 1968년 이후예요. 그 왜 1968년이냐면 그때 아마 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8년에 1.21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 잘 모르신 분들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이게 1.21 사태가 김신조 사건이라고는 아세요?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네, 하시는 분들은 나이 연식이 한 중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1.21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요. 그러면서 이 강북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 63년에 서울의 시역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고 있던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제2의 서울을 만드는 계획이 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1975년도까지는요. 지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이렇게 서초 전체가 사실은 성동구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도 다음 사람이 페이지를 거의 살지 넘겨주세요. 않았다는 얘기죠. 전 페이지 다 다음인가요? 아까 서울의 경계가 나온 네, 슬라이드가 경계가 하나 나오는. 있었는데요. 예, 그거입니다. 방금 서울의 경계가 나왔던 사진 말고 좀 예, 이거.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만큼이 여기 원래 이 경계는 63년 경계고요. 근데 그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가 성동구였는데 이게 성동구가 여기 이만큼을 다 저기 했었고 여기는 영등포구가 다였었고 여기가 막 관악구였던 거예요. 그러다 1975년에 강남구가 독립을 합니다. 성동구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강남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아파트 붐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를 보고 아까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연도별로 건물이 어떻게 많이 지어졌는가를 보시면 아까 그 빅데이터를 시각화시킨 자료하고 이 지도가 서로 그 싱크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왕 여기 제가 아름지기라는 곳에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는 사실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여서 그래요. 이 장소는 영조라는 아주 훌륭한 임금 잘 아시죠? 꼭 훌륭하다 해야 되나? 정조가 더 훌륭한가 모르겠네. 정조를 왕으로 만든 분이니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여기서 생활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영조의 잠저입니다. 이 잠저 당시에는 창의궁이라 불렀는데 이 잠저터가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여기에 동양척식회사의 그 사택이 들어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소는 우리의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일종의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장소를 조금 좀 이렇게 한 번쯤은 그림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중에 서촌과 통이동 이론이라고 한 그 제목이 붙어 있는 이미지들 몇 장 있죠. 요걸 넘어서서 요 사진 좀 밝기를 좀 줄여 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경복궁이 보이죠. 경복궁이 보이고 이게 지금 효자동길이거든요. 여기 이게 청와대가 이쯤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옛날 조선총독부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 주변의 도시 조직과는 다른 그런 일군의 건물군이 보이죠. 이 전체가 영조의 잠저였던 창의궁터입니다. 여기에 1910년에 동양척식회사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라고 하는 척식회사의 사택이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요 땅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택의 일부를 아름지기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다 사택을 지은 건물을 지은 거죠. 사옥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의 길들이 보여지는데 지금은 혹시 예전에 이전 대통령 시기에 혹시 이 길을 걸어 보신 분들은
이전 대통령 시기에 이 길을 걸었을 때와 지금 이 길을 걸었을 때 분위기 차이가 혹시 느껴지실까요? 사실 이 길은 대통령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이 길에 걸을 수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달라진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에요. 당시에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무리된 데가 여기 창이면 바로 안쪽이었거든요. 당시 자칫하면은 대통령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청와대는 완벽한 고립주의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처로 오는 사람들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제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창의문으로 가는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뚫린 길이 이 길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백운동천이 물길인데요. 물길이 이렇게 해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날엔 요게 물길이고 요게 샛길이었는데 여기 있는 집의 한 켠을 다 날려버려요. 날려가지고 지금 길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옥인동으로 가는 이쪽 끝에 가면은 수송동 계곡 가보셨나요? 네, 수송동 계곡으로 가는 물길이 있고 옥인동천과 백운동천이 합해져서 청계천의 물길의 발원지가 되는 거죠.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1912년 지도고요. 이게 1800년경의 한양 도송도의 그림인데 우리는 보통 옛날 이게 근대식 도법으로 그려진 거면 이건 굉장히 정확하다고 믿음이 가죠. 근데 이걸 안 본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이건 대충 손으로 그린 것 같고 이게 정확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시면 여기 좀 흐릿해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길 이게 백운동천이고요. 이게 옥인동천이고 여기가 수송동 계곡인데 이 물길의 모습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골목길들이 지금의 골목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북촌을 조선시대의 풍경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북촌은요 대갓집들이 있다가 1920, 30년대에 대갓집들을 산 개발업자가 잘게 나눠가지고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북촌의 동네의 골목들은 1920, 30년대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 동네는 큰 집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긴 중인들이 살던 데거든요. 큰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니까 각각의 집집마다 하나씩 바뀌었기 때문에 집들은 좋은 집들이 별로 없지만 집이 하나씩 바뀌면은 이 길의 옛 골목길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촌과 북촌을 비교하면은 집들은 북촌이 더 좋지만 골목길은 이 길이 진짜입니다. 이 길이 조선시대의 골목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조선시대의 골목길의 풍경, 옛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도가 보면은 옛 길과 똑같다는 걸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건 1921년 지도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서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뜨게 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가 행해졌었는데 이때 이 주변에 옛날 한옥이나 길이 얼마나 잘 남아 있는가를 조사한 건데 이 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물길이고 길이었는데 이 길이 이만큼 넓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이건 조금 더 개념적인 건데 약간 물길의 흔적들이 주변에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사실 조선 시대 때는 이게 이 길이 서울에는 물길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고요. 이때의 물길은 그냥 우리가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도 있지만 큰 물길은 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조그만 물길들은요 사실은 하수도 역할까지 겸했습니다. 도시가 운영되는데 600년 전에 서울이 만들어졌을 때 600년 전 서울은 인구 10만을 위한 도시로 계획된 거예요. 근데 당시의 1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유럽 여행했을 때 유럽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들이 성당이잖아요. 100m, 150m씩 되는. 그런 성당들이 지어졌을 때 유럽 도시의 인구들이 10,000명에서 30,000명이에요. 아주 큰 도시도 5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10만 도시를 계획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은
오염돼서 질병으로 가득 찬 도시가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사대문 안에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에 수많은 물길들을 실제로 배수 시스템으로 치환시켜서 서울의 도시가 600년을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물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물길 중에서 주요한 길들은 이렇게 근사한 다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 옛날 요거는 이게 수성동 계곡 쪽에 보면 요게 옛날 그 다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지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더 잘 들어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지도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인터넷이 뚫리기 전부터 이런 작업들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자료들을 찾아내고 접근하시는데 좀 이제 기록이라는 어떤 옛날의 기록을 찾는데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예전에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일단은 궁하면 통한다는 게 맞을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런 옛날 자료들을 많이 모으는데 모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실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옛날엔 굉장히 싸게 주고 샀어요.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제가 처음 엽서를 모을 때는 장당 한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됐었어요. 엽서 한 장. 그것도 싼 건 아닌데 지금은 좀 괜찮은 엽서들은 한 3, 4만 원 갑니다. 조금 귀하다 싶으면 한 10만 원 가고 한 장당.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그런 엽서를 한 7, 8천 장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자 됐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공적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쪽 근대를 공부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도서관에도 자료가 없고 그 외국에는 도서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학자들이 사실 그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고 도서관에 가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대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자료가 좀 있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료 몇 장만 있으면 몇 개 가지고 사실 논문이 하나 나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궁하에서 뛰어다녔고 그것이 찾는 재미가 사실은 공부하는 재미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논문 써서 논문이 실린 것보다 희귀한 자료 찾은 것만으로도 훨씬 기뻐서 그리고 자랑하고 그런 세월을 한눈 팔지 않고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가 엮여져 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약을 팔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럼 옛날에는 거의 사람 간의 이런 뭐 질문 응답을 통해서 그럼요. 거의 안 어려우죠. 지금은 그 당시는요. 제가 사실 그게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제가 91년에 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부터 근대를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귀중본실, 고문서실이라 있는데 거기가 목록이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마음 놓고 볼 수 있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뒤지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들어가서 보려면 일단 못 들어갑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귀중문으로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벗어나면 다른 데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헌책방, 청계천, 그다음에 일본이나 그런 데 가서 그런 데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요새 어떤 데이터 어떻게 보면 자료나 데이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보니까 제가 다루는 것들은 자료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같은 의미지만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검색을 통해서 출발을 하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없어서 잘 몰라서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요새도 사실은 인터넷에 정리가 잘 돼 있고 검색을 하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서 찾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새 데이터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데서 검색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지 혹은 검색을 나오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새도 인터넷에서 아까 발로 뛰신다고 말하셨는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바삐 움직이지만 눈과 손을 바삐 움직이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은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둡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이거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아까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반짝반짝하고. 근데 그 데이터인데 요걸 그 다음 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다음으로 요걸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영역의 변화와 함께 이건 뭐냐 인구가 어디에 밀집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강변에 사람이 안 살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강을 끼고 품에 안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서울은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한강으로부터는 심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을 품에 안고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됐죠. 이만큼이. 그렇죠? 그리고 인구는 천만이 됐고요. 그게 이제 63년의 이야기인데요. 보면 20년대는 요 사대문 맺는 사람이 있었고요. 45년에는 용산까지 있죠. 사실 용산이 서울의 최초의 신시가지입니다. 최초의 신시가지인데 하필이면 그 신시가지가 철도와 병영의 신시가지죠. 그래서 용산이라는 땅이 아마 용산 근처에 사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용산 근처는 한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근처에 사람이 갈 일이 없었어요. 굉장히 독립 상권이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쪽 관악 쪽에서 종로로 가는데 4년 동안 다니지만 한 번도 용산에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독특한 독립된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물론 80년대까지. 그러다가 여기에 전쟁기념관이 들어가고 주변이 전자상가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구도심에서 용산까지가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런 시가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거 보세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강남에 없죠. 여기 보면 강 아래쪽은 요 조금 지난 부분인데 이게 영등포입니다. 이 영등포는 여기서 보시면 36년의 시역이 여기 보면은 한강 아래쪽으로 하는데 영등포가 최초의 강남인 거예요. 최초의 강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68년경에 여기 강남 일대를 개발할 때 이쪽의 원래 이름이 영동이었다는 거 아시죠? 영동이로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이 먼 곳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최초의 강남이 영등포였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 어디 이렇게 해서 영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70년까지만 하더라도 63년에 서울의 시역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70년까지만 해도 아까 사람이 없었다는 게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80년대도 별로 없잖아요. 80년대면 비로소 여기에 이제 압구정동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없죠. 근데 지금은 남과 북이 강남 북이 거의 같죠. 이게 언제 역전이 일어났냐? 이 사이에 88 올림픽이 있는 겁니다. 88 올림픽 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져요. 88 올림픽을 기회로 강남이 강북을 넘어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요거는 말씀 나온 게 요거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길을 이게 소식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공동묘지에 지어졌다는 전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또는 한 40대만 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어땠냐면 우리는 1년 중에 봄 소풍, 가을 소풍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꼭 소풍 갈 때가 되면 간날에 장날에 비가 올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공동묘지에 학교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낭설처럼 전설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우연히 공부를 하다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1921년 지도인데 한 장 더 하면 이게 뭐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한 장 더 보여줘. 네, 한 장 더 여기. 네. 하다 우연히 이 신문 기사를 찾았어요. 20년대 후반 기사인데 경성부에서 공동묘지를 4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페이스를 빨리 눌러줘 보실래요? 여기 금호동 일대, 이태원 일대, 그다음에 아현동, 그다음에 신당동 일대 이 4군데의 공동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동묘지가 꽉 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어떡하지?
근데 여기를 공동묘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차피 도시가 확장되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도와 신문 기사가 엮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간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옛날 자료로 이게 풀어나가는 건데 이건 사실 거의 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게 공동묘지가 옮겨간 자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다음 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네. 여기가 이제 서울역 뒤편 말리제라고 하는 동네 근처인데요. 여기를 좀 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게 크게 나오죠. 네, 한 번 더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양정학교인데 지금은 손기정 체육공원 있는 곳 혹시 아실까요? 여기에 손기정 체육공원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요 길이 이 길이거든요. 요게 잘 보이시면은 이렇게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공동묘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 여기는 화장장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김 박사님은 잘 보이죠? 네. 이게 짜고 친 건 아닙니다. 네. 자,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입니다. 학교가 있죠. 이게 소위 초등학교예요. 정확하게 공동묘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아봤어요. 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하나 더. 자, 여기는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면 신당리 공동묘지로 쓰여져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광희문입니다. 여기 바로 위가 DDP예요. 여기가 신당리 공동묘지고 여기가 신당리 내지인묘지입니다. 내지라는 표현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인 묘지고요. 여기는 한인 묘지예요.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여기 다 주거지로 바뀌었어요. 주거지로 바뀌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 학교가 장충초등학교입니다. 장충초등학교 나온 인물이 유명한 분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기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정몽준 씨가 여기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은 사는 동네는 달랐어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이쪽은 문화주택지구, 청구동 문화주택지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정몽준 씨는 아버지가 좀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신당리 내지 묘지 자리가 나중에 신당동과 장충동 아주 부촌이거든요.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다녀요. 그래서 동창이 됩니다. 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하나 더 눌러주시면 여기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 다 공동묘지잖아요. 이것도 공동묘지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다음 거 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태원입니다. 다음 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군 기지고요. 요 길이 이태원 길입니다. 지금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 길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공동묘지고요. 공동묘지가 쓰여졌죠. 여기가 훨씬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여기가 다 공동묘지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다음이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강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딱 요 이제 공동묘지라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에 이게 도시가 확장되니까 여기는 공동묘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여기를 주거지로 만드는데 여기 계획 대상지의 여기는 지금도 필지가 크죠. 여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 그런 한남동 일대의 부촌이고요. 여기는 필지가 무지하게 작죠. 여기는 달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개발하고 여기는 이제 버려둔 거고요. 다음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태원 공동묘지를 여기 도시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장을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시면 이장에 있어서는 연고가 없는 면은 신사리, 이거는 강남구 신사동이 아니고요.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신사동이나 망우리 등지로 공동묘지를 택하여 합장할 방침이며 유연묘, 연고가 있는 묘지는 연고지에 유곤식의 이장비를 두고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합니다. 여기에 이태원의 공동묘지를 미아리로 옮긴 거예요. 지금 미아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또 찾아봤어요. 그 다음은 보시면은 이게 미아리 공동묘지인데 58년 기사에 사라질 미아리 공동묘지.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요. 사실은 여기서 이게 완료된 게 여기 먼저 제 연도는 아니거든요. 소화 6년부터 이장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40년경이 돼야지 묘 이장 작업이 끝나거든요. 자, 그럼 40년이라고 치면은 20년이 채 안 돼서 미아리 공동묘지를 또 옮긴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공동묘지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과 20년 쓰겠다고 공동묘지를 옮겼겠습니까? 한 최소한 50년이나 100년은 써야죠. 자, 그런데 불과 20년이 채 안 돼서 미아리 공동묘지를 옮기겠다는 거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도시의 팽창 속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무지하게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묘지가 어디로 갔을까?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잘렸는데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장지는 여기 잘 안 보이 잘렸는데 광주군 언주면 여기는 보이네요. 이게 반폴입니다. 강남구 반포동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반포로 보냈겠어요? 미아리 공동묘지를. 이 58년에는요. 아까 63년에 한강을 품에 안은 도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때의 학습 효과 때문에 도시가 너무 빨리 팽창하니까 아예 서울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한강 아래 저 멀리 내보낸다고 이쪽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한강 강남을 언제부터 개발합니까? 68년부터 한다고요. 불과 더 짧은 10년 만에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에 당시의 무작정 상경, 이촌향도에서 어마어마한 속도가 오히려 더 가속화된 거예요. 아까 굉장히 빠르게 바짝바짝 빛나면서 이렇게 도시가 커져 나가는 것을 보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신문 기사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사실 공동묘지라는 것은 도시에서 거의 마지노선, 최외곽선을 형성하면서 형성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서울이 지난 시기에 해방 이후에 한 80년대까지 얼마나 거침없이 초고속으로 성장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서울은 만원이고 서울은 지옥이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처럼 역사 도시를 이야기하는 오늘의 서울은 90년대 이후의 상황이고 거칠게 성장해온 서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구 대도시, 이거가 이제 사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전시 작업 때문에 영어로 좀 돼 있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은 요게 런던, 뉴욕, 그 다음에 요게 도쿄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부터 이제 인구가 어떻게 증가를 했나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인구가 느는 듯하다가 잠깐 출렁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50년대 중반부터 88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0만을 끊기까지 무섭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60년대 말에는 실제로 하루에 서울에 증가한 인구가 아파트 한두 동 정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시개발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심 제조 24페이지 도시 제조업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2014년도에 있던 기업들을 점 하나로 찍어본 건데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뭐 시청하고 청량, 동대문까지 있는 그 도심이고요. 성수동 그리고 구로 영등포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원래 여기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 상당히 도심에 많았고요. 근데 그게 한번 성수동으로 한번 많이 이전을 했고 또 구로 영등포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여전히 이 서울의 도심에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다음을 보시면요. 다음을 이제
다음에 예. 네, 서울의 그 세운상가 쪽인데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운상가라는 게 남북 쪽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작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하나하나의 점들로 찍혀 있던 여기 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들어가면은 뭐 인쇄업소라든지 뭐 금형 같은 거 다루는 데라든지 그런 제조업들이 여전히 서울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그냥 다른 걸 하나도 모르고 이 지도를 보더라도 왜 저렇게 커다란 건물과 작은 건물이 뭐 섞여 있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세운상가에 대해서 말씀해 요 주시면 부분을 좀 제가 지금 김 박사님의 말씀이 되는 이 부분의 내용의 백업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그 준비하는 이미지 중에 세운상가 관련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는 그냥 건너뛰시죠. 경인철도 얘기는요. 네,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건 반복되는 건데 넘어가시고요. 이것도 넘어가세요. 네. 이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도 이 지도상에서도 굉장히 거대하지만 이게 1970년경 사진입니다. 70년. 여기 보면 여기가 종로 쪽이고요. 요게 청계천이에요. 요게 을지로고. 요게 청계천이라는 것은 이게 물길이 복개되는 공사하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쪽 끝에 가면 이게 진양상가인데 진양상가에 빌딩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70년경 사진이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1912년 지도고요. 그 다음 지도. 이건 1921년 지도입니다. 그 다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두 지도와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도로의 이름을 아시는 도로명을 대라고 하면 어떤 도로명을 댈까요? 대부분 종로나 을지로, 태계로 이런 이름 되겠죠. 그럼 이런 도로의 공통점이 뭐냐? 이 도로들은 하나같이 동서 방향의 도로라는 겁니다. 남북 방향의 도로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 없을걸요. 잘 생각해 보셔서 찾아내면 세종로 정도 찾아내시면 그 남북 방향에 거의 가까운데, 그거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 이 보면은 이게 청계천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발달된 게 조선시대 때 도시 조직이에요. 이 1920년대까지만 해도 별 그게 없었는데 문제는 이거 지금은 바둑판 모양으로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사실은 이 세운상가의 탄생을 2차 세대전과 한국 전쟁의 사생활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는 전선이 형성되는 곳에서 승패가 갈라지고 거기서 도시가 파괴되지만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하면서는 전선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후방의 도시를 무력화시키면 그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만든 법이 방공법입니다. 하늘을 방어하는 법. 하늘을 방어한다는 얘기는 공습에 대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공습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폭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폭격을 맞으면은 이게 폭격으로 도시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폭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굉장히 작습니다. 중요한 피해는 폭격 이후에 화재로 인한 피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길 따라서 여기 우리나라 주택 거의 다 나무잖아요. 쫙 불타버리는 거죠. 이거는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남북 방향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도시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폭격이 맞아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길인 거예요. 이 길이 종묘에서부터 나오고 이게 세운상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죠? 1941년 12월인가요? 그때 진주만을 습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는데 미국을 건드린 다음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유럽 전쟁에만 참여했다가 아시아 쪽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승기가 꺾입니다. 꺾이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전력 중에 가장 강한 게 공군력이잖아요. B-29에 의한 어마어마한 공중 폭격으로부터 일본 본토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곧 이어서 한반도까지 폭격이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 소개도로라는 것을 이것이 계획했던 것을 실천에 안 옮기다가 이것을 만든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1945년 1월부터 1945년 6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그때 6월 달에 완공됐는데 8월 달에 원폭을 맞아가지고 무조건 항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만들어졌을 때 폭 50m에 1km의 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미군이잖아요. 미군은 우리한테 지금은 좋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는 해방군이 아니에요. 점령군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일본을 상대로 한 승전국의 입장에서 우리를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행정 조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는 사이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강제징용 갈렸던 사람이 서울에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은 도심에 들어와서 날품팔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데 도심 한복판에 폭 50m 1km짜리 평지가 있는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 슬럼이 형성되기 딱이죠. 최고의 전. 그래서 거기 때부터 슬럼이 형성되다가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은 이것을 더 가속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끔찍한 슬럼가로 바뀌는데 이 슬럼가가 50년대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사창가로 바뀝니다. 보통 사창가는 청량리 588, 서울역 앞에 양동, 용산 앞에 집창촌, 영동 이런 큰 역을 끼고 있는데 여기는 역이 아니라 국가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 앞인데도 서울시에서 가장 큰 사창가, 그 당시에 별칭이 종삼이었었어요. 그런 사창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게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나라의 아주 극도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런 도시를 상황을 보고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총대를 맨 사람이 그게 불도저 시장이라고 알려진 그게 김윤옥 시장이고요. 김윤옥 시장이 여기에다 총대를 매서 이것을 밀어버리고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으면 좋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그게 김수근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를. 이게 이제 그 길들을 이게 조각조각 내는 그 당시의 계획도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전쟁기 때 여기에 슬럼이 형성된 잘 안 보이는 건데 여기는 종로 5가 쪽에 폭격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곳이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요게 그래서 이제 김윤옥 시장 때 이거 계획을 만드는데 김수근 씨가 당시의 계획은 이왕 만들어진 길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 인공 데크를 만들고 여기를 쇼핑센터로 만들고 위에는 아파트로 하면은 이게 도시를 입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분양한 돈으로 이 공사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돈 1원 한 푼 안 들이고 이 지역을 현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김수근 씨가 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다는데. 그 실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지금의 세운상가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좀 앞에 거 다시. 이게 당시에 대림 아파트 분양 광고인데 이게 한 22평에서 25평 되는 건데요. 당시에 세운상가에 이런 데 살 정도면은 지금은 형편없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에는 꽤 밥개나 먹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1970년대 조국 근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보기에 하나가 청계곡가고
그 다음 사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시 앞으로요. 여기에 3일 빌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운상가가 그거였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세운상가 건설하기 직전에 위성 항공 사진인데 요게 슬럼을 딱 정리한 장면이 보이시죠? 항공 사진이. 네, 그다음에 요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보여주세요. 네, 요게 보면은 김수근 씨가 최초에 그렸던 세운상가 도면이에요. 지금 모습하고 좀 다릅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요게 단면인데 요것을 가지고 제가 당시에 최초의 김수근 씨가 만들었던 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제가 3D로 만든 게 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쪽에 있네. 김 박사님 잠깐 쳐 나오세요. 네. 죄송해요. 네. 이 작업은 제가 재작년에 작업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그 아키토피아라는 주제로 가천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영했던 겁니다. 이제 이 건물이 위에 메스는 비슷한데요. 이 옆에 측면에 이러한 구조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거대 구조물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들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걸 바꾼 거죠. 이건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정이 있었어요. 오픈된.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대로 지어졌으면 조금 설계가 좀 바뀐 겁니다. 제가 요즘 프로젝트 하면서 영상 작업을 많이 만드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처음이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만든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거칠고 움직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오세훈 시장 때 세운상가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말뚝을 받기 위해서 요 앞부분에 있는 건물을 없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라졌고 여기가 지금 램프로 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 전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 건물이 있을 때 다 지나간 얘기지만 여기 옥상에서 보면은 이 앞에 종묘가 굉장히 근사하게 보였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여기 내부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당시에 68년경에 이 건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빌딩이었기 때문에 여원이라는 잡지에 이게 도대체 세운상가 안에 집은 어떻게 생겼나라는 게 이제 이렇게 특집으로 실렸었어요. 그 모습을 도면에다가 입혔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세운상가에 있었던 집의 모습인데요. 수세집 화장실이 있는데 다 타일로 다 덮여져 있죠. 이게 옛날 모습, 잡지에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완자살 문이 있었고, 이게 아이 방인데 그 당시에 2층 침대가 있었으면 이거 대단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꿈의 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금 컴퓨터 좀 느리네요. 이게 이제 거실과 식당, TV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사가 매머드 세운 아파트 얼마나 살기 좋은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었어요. 이게 여기는 안방이고요. 근데 안방은 평범해요. 이때는 이제 침대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 아이는 저기 침대를 줬지만 그다음에 여기가 부엌인데 이게 싱크가 다 타일로 되는 게 좀 특이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타일로. 요 싱크도 타일이고요. 여기 부엌에 보면 끝에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식모방. 요게 이렇게 식모방이 이렇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요건 프로판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깥을 나가면 여기 거실이 마저 있고요.
요 문 밖을 나가면은 이게 이제 5층 옥상을 정원으로 만든 거예요. 옥상 정원.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꼬르비제가 현대 건축의 오온칙에서 옥상을 정원으로 만드는 게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의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실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옥상 정원의 옥상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서 만들고 사실은 여기다가 학교까지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당시의 건축법상 학교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없다 해서 교육법 때문에 학교가 못 만들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허가해 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앞선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이상 끝이고요. 여기만 몇 장의 이미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슬라이드 좀 더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다음이요. 여기 보면 당시에 1970년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서울의 세풍속도 해놓고 세운상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다음 보여주세요. 비지땀을 흘리며 순진하게 복종하는데 이게 전부 다음 보여주시면 미에 대한 집념 하나로 살 빼는 에어로빅 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이 사람들이 살을 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상류층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 몸이 통통하지만 지금은 좀 별로 이렇게 창피해야 되는 몸매인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몸매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의 몸매예요. 그럼요. 이게 연식이 좀 되셨나 봐. 그러니까 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요즘은 안 그러죠. 그 당시엔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을 뺀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세운상가에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옥상 정원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당시 시대에는 시멘트에 갇힌 동심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이제 가장 최첨단의 이제 저기 도시 공간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좀 계속 눌러주세요. 여기 당시에 이제 그 세운상가의 그 뒷부분의 아파트 이게 최고의 상가라고 자랑하는 이런 광고들이 있고 그랬죠. 다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장 번화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 분단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68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68년에 1.11 사태가 일어나서 강남 개발을 시작하죠. 사실 강남 개발할 때 강북의 경제가 넘쳐서 강남을 개발한 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가 근근히 이어지던 시절에 전 분단 체제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개발해 버리면은 강북에 근남에 있던 것들을 빼서 옮기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근근히 버티던 것들이 완전히 폭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중반까지 버티던 세운상가가 7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강남이 확 오르니까 세운상가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세운상가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탄생했지만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 사생하지만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전쟁, 냉전으로 인해서 다시 몰락의 길을 가는 굉장히 비운의 건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 때 이것을 없애고 공원 만들고 주변 여기 노후화된 걸 다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거 사실 없애기에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것을 살리면서 주변을 이제 재생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세운상가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이 주변의 노후화된 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동력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울 도시의 역사를 시행착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행착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고 이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언급하신 약간 한 10년 전쯤까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세운상가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만들고 불과 10년이 지난 다음에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0년대, 2000년대에는 세운상가를 도시의 흉물이라고 여러 군데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했는데 이게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00년대 중반에
건물의 절반 정도를 없애고 뭔가 새롭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한번 만든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의 또 도시가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과거 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어떻게 좀 더 계속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게 뭐 요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학교 8일학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건축과를 졸업하면 졸업작품전을 해요. 졸업작품전 할 때 제 졸업작품전 주제가 세운상가 리해빌리테이션이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근데 제 눈에도 아무것도 도시를 몰랐었는데 그 당시 세운상가는요, 그 앞에 사창가가 남아있던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는 포르노 상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고 이것을 없애자니 아깝고 그래서 좀 고쳐서 써보자라는 게 제가 84년도에 졸업작품의 주제였었는데, 굉장히 해피하게도 제가 2011년에 세운상가를 재해석한 그런 작품 가지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그 전시를 했었고요. 2014년에는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서울과 평양의 도시화 건축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평양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운상가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큐레이팅을 했기 때문에 세운상가를 그때 부각시켰는데, 그거 이후에 세운상가가 다시 보존하면서 활성화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상가를 84년에 한 이후로 근 30년 만에 굉장히 많이 써먹은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를 오래 붙잡았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날로그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가르기보다는, 왜냐면 아까 세운상가 그 영상 보여주신 건 디지털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하셨던 작업들은 주로 사진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하고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건조해요. 거의 점선면입니다. 이렇게 면까지도 잘 안 가고요. 점하고 선에서 끝날 때도 많은데요. 그 용적률이라고 하면 18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자세한 설명은 지금 힘들지만 이게 역시 건물 하나하나가 점 하나하나로 표현이 된 거고요. 가로축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 세로축은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물의 바닥 이제 대지 면적 분의 건물의 모든 바닥 면적을 합쳐서 건물에 지은 이제 모든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냐를 이제 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 200% 이제 그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용적률을 뭐 150, 200, 250으로 맞추면 사람들이 그 끝까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걸 설명해 주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울의 사람들이 도심에 많이 있었다가 어디론가 강제 이주 혹은 뭐 자의반 타의반 이주를 해나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이주를 하면서 여기저기에 집을 짓고 살았고, 또 그게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 이 그러니까 데이터 작업을 항상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데이터일까 약간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갔는데 여기 이제 이런 선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갑자기 이제 세로축으로 진한 선들이 있는 건데, 이를테면 86년도에 용적률이 서로 다른 건물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서울에 쫙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건물이, 지금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좀 보이는 선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시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건물들을 서울 전역, 저는 이제 이게 어딘가에 건물이 갑자기 많이 지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도에 이걸 뿌려보고 보니까 정말 서울 전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찾다가 옛날 신문을 봤더니 85년도에 한 해 동안 이제 그런 초반에 공고가 나요. 올 한 해 동안
그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신고를 하면은 올 한해 이제 신고하는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 시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아마 행정적으로 일순간에 그럼 올해 신고된 분은 뭐 올해 말에 등록을 하자. 뭐 그런 게 아마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뭐 건물 양성화 사업을 했고 그거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약간 좀 한 단계로 일반화시켜 보면은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사는 우리든 건물에 살던 우리든 우리가 만들었던 행해왔던 혹은 행정을 했던 모든 흔적들이 뭐 제도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용적률이 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뭐 100년, 200년 후에 이런 자료가 남는다면은 똑같 비슷한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이때는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서울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집을 이주하고 살았던 그런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삶이 남아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그 시대상과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얼추 이야기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5년 6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80년대 아까 제가 그게 기억나십니까? 강남과 강북이 역전되는 게 그 사이에 88 올림픽이 있다고. 88 올림픽은 우리가 7, 80년대 경제 개발의 성과를 안고 서울이 국제 사회에 데뷔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으로 치면은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들이 할 때 새로 장만한 집을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구석구석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88 올림픽 때 한국을 찾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으냐? 한국이 역사가 있는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한편에 서울이 현대 도시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제강점과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모습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대문 안에 도심 재개발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합니다. 사회적 수요가 없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을지로 16, 17지구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그 중소기업은행 있는 자리. 그 블럭이 굉장히 크게 블럭인데 보통 옛날에는 재개발하면 건물 하나만 지었는데 그게 3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어요. 그걸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서민주택 지으라고 했던 대한주택공사한테 너 이거 일해 하고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일을 맡깁니다. 그 사업은 실패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을 벌여요. 또 하나는 당시에 올림픽 올림픽 주경기장이 잠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강변에 유람선을 띄우고 싶은 거예요. 정수라의 노래 같은 거 나온. 그래서 한강변에 특히 응봉동, 옥수동, 금호동 쪽에 한강변을 전부 재개발 사업을 해버립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재개발 사업의 상당한 부분 법을 안 지켜요. 제가 한강변 응봉동에 대림 아파트 살았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걸 알았어요. 인동간격을 안 지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한강변을 달동네로 지우는 게 급선무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테헤란로입니다. 제가 85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린산업이라는 건설회사 들어갔을 때 첫 현장이 테헤란로 현장이었는데 그때 건물이 한 2-3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86년도에 해외 나갔다가 89년도에 귀국해서 보니까 오늘날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쪽에 빌딩이 쫙 줄 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 불법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도 서울을 단장하는 차원이고 그것과 함께 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한강변에 아파트 재개발 엄청나게 추진하고 강남에 테헤란로 개발하는 것이 서로 몰리면서 뚜렷한 이 족적을 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적절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다 돼서 지금까지 좀 사실은 아마 준비한 게 저도 더 있고 저 김승만 박사님 더 있으신데 시간 제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이제 그래도 과거부터 시작한 것들이 대충 현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얼추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전에 먼저 사전 질문을 받은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각각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까요?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요. 질문이 무려 25개나 있었어요. 이건 이런 일은 제 경험 없었는데, 근데 저희한테 다행히도 저희들이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가인 줄 알고 질문을 던지신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답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을 다 안 해도 되는데, 먼저 어떻게 김승호 박사님이 먼저 이 중에서 예. 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네. 조금 조금 더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축가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상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든지 혹은 뭐 건축가로서 건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작업들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접근할 때 전체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일단 좀 범주가 크잖아요. 그리고 건축가로서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나 주어가 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좀 큰 범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좀 50만 개의 점이다, 뭐 130만 개의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이게 저도 이제 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요새 이제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 데이터를 다룰 때 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의 뭐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혹은 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가 한다면은 그것들을 뭐 경기도에서 서울 혹은 통계치로 묶어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혹시 교통 데이터와 서울이라는 거 직전 페이지인데요. 후반부인데 잠시만 다시 띄우시기 힘드신가요? 방금 다음에 이제 흰 바탕에 있는 건데요. 이제 다음입니다. 예, 이제 이 경우가 2016년 한 해 동안 전입 신고 데이터인데요. 어디서 어디로 사람들이 갔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뭐 경기도 뭐 성남시에 인구가 몇 명 늘었다라는 거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중점을 뒀던 거는 이게 좀 행정동 단위, 그러니까 동 단위로 몇 명씩 이동했는지가 있는 건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상세한 데이터였고요. 말하자면은 그냥 이거를 예전처럼 통계치로 설명을 한다면은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늘었다, 혹은 뭐 서울에서 인구가 몇 명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좀 큰 범주를 주어로 두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같은 작업이나 이런 작업이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를 보여주면서도 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들을 살려볼 수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위례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집중됐는데 어디서 왔는지, 혹은 이제 서울의 서북 쪽에서 이쪽들로 인구들이 많이 움직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온 건지 혹은 이 주변에서 옮겨간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물음을 가질 때나 좀 큰 범주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조금 더 건축은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질 때 혹은 의문을 가질 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항상 이게 이 시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기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질문을 출발해 보는 게 좀 제가 이제 뭐 이 질문이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작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로 접근해서 전체까지 가는 좀 그런 접근도 뭐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몇 가지를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정보들을 기록하는 것을
기록할 때 어떻게 선별하는지 이 질문이 있었고,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 이 부분을 엮어서 답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원래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설계를 하는. 대부분의 그 건축가를 오는 사람들의 그 원초적 본능이 뭐냐면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 안 된다든지 뭐가 다른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전 사실 설계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어요. 이거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인 걸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 대신에 우리 때는 건설회사에서 5년 6년 근무하면은 병역이 대신 해결되는 그 기간 산업체 특례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해외를 근무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근무해서 하면서도 설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꾸준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설회사의 병역 기간을 마치고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사실은 나는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설계를 잘하려면은 석사 논문 쓸 때 어떤 논문을 쓰는 것이 내가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나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계속 서울에서 성장을 했고 지역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어요. 저는 도시가 좋아서 그래요. 도시가 좋아서, 난 나이 들어서도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을 살 이 도시를 좀 더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이 도시를 아는 공부로 논문을 써야겠는데, 이 도시, 그러면 오늘날의 이 도시에 오늘이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좀 출발점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개항, 일제강점, 해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석사 논문이 한국전쟁 전후에 도시와 건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해방 전후에 그걸 하다 보니까 전쟁 전후에 월북한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일제 강점기도 공부해야 되고, 월남한 사람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9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대 건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북한 건축을 공부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서울과 평양 전시가 가능했던 것도 그때서부터 북한 건축을 공부를 했고, 최근까지도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양도 운 좋게 갔다 올 기회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갔다 올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을, 설계를 좀 더 잘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파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설계하는 능력과 역사를 공부하는 능력은 좀 다른 종류입니다. 설계는 전체를 종합하는 능력이고, 설계나 이렇게 역사는 이거 좀 분석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머리의 구조를 좀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설계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즈음에 다행히 제가 설계를 딱 하나를 했는데 그게 잡지에 한번 실렸어요. 야, 됐다. 그리고 그거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설계를 접었어요. 딱 그거 하나. 그다음에 역사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데이터를 섭렵할 때도 전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합니다. 제가 궁금한 역사, 그래야지 저는 그걸 오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다가 자기가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안 그래도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뒤에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건축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자기가 좋은 걸 하는 게 그게 가장 오래 하는 방법이고, 오래 하다 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제 역사학자가 되고 나서 느낀 건데,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뭐 바로크, 로코코 쭉 보면 예전에는, 근대 이전에는 한 시대가 100년, 200년, 30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삶이 그 시대에 매몰돼 있었는데, 근대 이후는 전혀 반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 80년대, 81년대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엔 모더니즘 시대였다가 좀 지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좀 있어 해체주의고, 그 다음부터는
이즘 자체가 없어지는 시기. 제가 지금 아직까지 건축을 시작한 지 30년 좀 넘었는데 이 시기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런 별별 게 다 지나간다고요. 예전에는 하나의 이즘에 인생이 매몰됐는데 지금은 내 인생에 이즘들이 매몰됐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쫓아가면은 항상 뒷공문이로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건축도 역사를 보면 이게 이렇게 돌거든요. 패션 돌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뭔가 일가를 이루려면은 오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거기에 도가 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운상가 했는데 우연히 그 이후에 계속했는데 30년 만에 기회가 왔잖아요. 1991년부터 북한 건축 공부했는데 20여 년 만에 베니스 비엔날 전시할 기회 왔는데 지금 남북 관계 좋아졌잖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우연인데 전혀 계산에 없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생각 한 가지만 더 제가 답을 하고 질문을 받겠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통일이 되면 서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변할까요? 이걸 질문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휴전선이 열리고 DMZ 주변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통일이 돼서 바뀌려면 그 시간이 언제나 그렇게 되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보다 쉽고 빨리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한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강이 폭이 1km가 되는 굉장히 큰 강인데 이 한강이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개발의 성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강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기여한 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라인강하고 달라요. 한강 하구가 DMZ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물리의 기능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강은 유원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DMZ 라인에 한강 하구의 DMZ 라인만 걷어지면은 한강을 통해서 쉽게 개성 갈 수 있고 해주 갈 수 있고 평양 갈 수 있어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DMZ가 열려서 가는 것은 이 사이에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은 도시 문제가 있지만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평양과 서울까지 무장애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 관계가 협력의 시대로 되면 지금 같은 분위기가 한 10년만 이어지면은 가장 먼저 변할 것은 그 한강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그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는 역시 서울이에요. 경기도만 돼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서울에 마포나 여의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실은 전체 도시를 전체의 구조 속에서 나라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목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좀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시간을 벌 수 있는 건가요? 네.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죠. 누구를 향한 질문인지 먼저 해주시면 더. 네. 저는 건축 사무소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거나 기록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렇게 어떤 이 발표 형식이나 전시 형식을 통해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좀 더 궁금한 것이 실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이제 작업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던 어떤 특별한 사례들이 있는지 하나씩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설계 프로젝트를 설계일 수도 있고 어떤 도시 계획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하는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중에 계획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들로 현재의 혹은 뭐 약간 근과거의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전시 작업도 있고 제가 보통은 이제 여기 아까 사실 이 질문 중에 그런 게 아쉬움은 없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뢰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의뢰받은 쪽에 납품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아 이런 데이터가 있고 혹은 이런 좀 판을 만들어놨는데 살짝 좀 이렇게 얹어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 궁금해하던 것들 혹은 좀 남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을 살짝 좀 바꿔 얹어서 작업을 하고 이제 주로 강연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뭐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예,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지 않았던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뭐 뒤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대한제국 얘기 나오는 것부터 있죠. 좀 보여주시겠어요? 준비한 사이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제국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고종이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왔었는데 제가 근대를 공부하면서 당시의 도시와 건축의 변화를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고종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재필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독립문이 진짜 서재필 박사가 한 거 맞나? 라고 의심해 보니까 그것이 서재필 박사가 한 거라기보다는 고종이 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가장 최근에는 개항이 강제 개항인가 라는 것을 도시와 건축의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도 강제 개항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도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술대에 발표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공부를 통해서 이게 대한제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그러니까 이건 건축 프로젝트는 아닌데 그래서 그 도시를 갖다가 재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서울시에서 지금 최근에 정동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죠.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제가 공부한 게 바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대한제국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다고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덕수궁 안에 석조전이 외세 침탈의 상징이라고 했었는데 2009년에 제가 덕수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대한제국의 최초의 정전이었다. 경복궁의 근정전 같은 건물이었다는 것을 밝혔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그 건물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바꿨어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빨리 넘겨주세요. 다음 주제 나올 때까지 빨리 넘겨주세요. 이제 더 빨리 넘겨주세요. 이거 좀 더 빨리 넘겨주세요.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잠깐 멈춰주시면 이거는요 서소문 성지인데 여기에 카톨릭 믿으시는 분 계시면 아실 텐데 독실하게 믿으셔야 돼. 저처럼은 이렇게 대충 믿으면 모르는데 저는 카톨릭 영사 받은 지 오래됐는데 서소문 성지가 그렇게 중요한 성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카톨릭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서소문의 성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서소문 성지가 지금은 서소문 공원 쪽이라고 됐는데 요 앞에 임강토건인가 요 자리라고 잘못 알려져 있어서 여기를 성지에 못하는 것을 천추의 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얼핏 봤는데 저는 카톨릭 오랫동안 냉담을 해가지고 성당 일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왔었는데 보니까 그 지도랑 말이 맞다면은 그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 것 같다. 지금은 서소문공원인 거.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진짜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좀 더 보겠다라고 해서 쭉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서소문 성지 위치를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 천당 갈 거예요.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이 선역화되면서 여기가 서소문 역사공원으로 되고 현상 설계를 하게 됐고 지금 건물이 거의 완공돼서 지금 여기에 박물관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으로 결과도 나왔고요. 다음 더 빨리 넘겨주셔도 돼요. 왜 뭐 이런 그 다음 이건 더 빨리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시간이 별로 없는 건데 이 정도까지 정리할까요? 예. 사실 이건 이거 장군의 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장군의 아들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이게 김두한과 하야시의 깡패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된 게 있냐면은 김두한은 종로를 대표하는 깡패고 하야시는 혼마치 지금의 충무로기를 대표하는 깡패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두 깡패가 서로 대립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도시 공간도 이제 종로랑 혼마치가 대등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종로는 한인 상권의 중심인 건 맞지만 일반 상권이 아니라 업무 중심 지구고요. 혼마치 지금의 충무로길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도로폭이 2배로 넓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길이었냐면 일본인 상권의 중심인 건 맞는데 술집 뒷골목이었다고요. 종로와 비교할 수 없는 건물을 이게 없는 공간을 영화가 왜곡시켜 놓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나리오 작가가 김용옥 씨고요. 도올 김용옥 선생이고 영화 감독이 임권택 감독인 거예요. 그분들도 역사를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니면 알았는데 소설을 써야지 잘 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작업들이 있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근대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근대 건축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근대 건축물 요즘 보존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근대 건축물을 이제는 보존하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나 등등 내에서 그 건축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때 그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어떤 가치를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근대 건축 공부를 한 사람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것을 보존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보존하라는 거야? 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데 제가 공부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보건 설계나 이런 것들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벤트가 얼마나 좋은 이벤트인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되는 것 모양입니다. 네, 이벤트 진행해 주시죠. 저는 이제 마이크 넘겨드려도 되는 거죠. 행사 이끌어주신 안창모님, 김승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